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간단하게 지금, 철학 산책에 대해서, 어, 보통 철학 스터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연구탐사대를 이미 아시는 분이라면, 연구탐사대에서 왜 철학 스터디를 하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왜 우리가 연구탐사대가 철학 산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해드렸던 대로 이제 경희님께서 한국 현대 철학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시면서 저희가 한국 현대 철학을 조금 더 재밌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개관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철학 산책 참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철학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보통 좋은 연구자라 하고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연구를 한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되게, 이론이 좋네?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있네? 아니면 방법론이 정말 특이한데?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데이터가 어떻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죄송합니다. 처음 소개를 드리자면 연구탐사대는 사회 문제를 연구로 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훈련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연구탐사대를 지금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과 방법론, 뭐 프레임워크 같은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분명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지난 이 연구탐사대를 운영하기 전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고 5년 동안 연구탐사대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축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저희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진심과 그 문제를 사유한,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는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영역이었는데, 이게 오늘 철학선 책을 하는 이유와 관통합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방법론을 관통하는 사유의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유의 축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철학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유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깊게 생각하는 거 필요하지. 연구할 때도 필요한데 저희가 보통 일을 할 때도 필요하고,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어라고도 한 만큼 그 깊은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깊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희도 역시 그랬고. 근데 저희는 그 방법을 철학으로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유의 끝판왕은 철학자, 사상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유를 깊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유를 깊게 했는지를 한번 뜯어보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재료 삼아서 나의 생각을 깊게 하는 걸 훈련하는 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번, 이게 5번의 시즌을 하면서 지난 중국 철학을 할 때는 그 철학자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뽑아내서 그걸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철학자의 사상을 배우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질문을 가지고 그럼 난 연구자로서 아니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 자신으로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를 같이 사유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세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철학자의 사상을 꺼내놓고 깊게 보는 거를 이제 파트너 대원이신 민경인 대원님의 발제를 통해서 재료화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총 2시간 중에 1시간은 경희님께서 이제 발제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발제 강의를 듣고 내가 조금 더 이번 주에 만나게 될 철학자의 사상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의
답을 직접 해보고 그거를 나누는 이제 함께하는 동료 대원들과 공유하며 그들의 반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물론 지금 연구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문제를 탐구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연구라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술 연구자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구자로 명명을 해서 저희 연구탐사대 대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연구자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다른 가치관 속에서라도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다름을 느끼고 그리고 공통된 점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지? 난 어떤 문제에 더 들어가고 싶지? 난 이걸 왜 풀고 싶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저희 철학 산책의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이번이 시즌 6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영미현대 철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고등교육,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제 영미 철학을 기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영미 현대 철학 봤을 때, 아, 우리가 이래서 과학적 글쓰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래서 경험주의적, 연구를 하는구나. 실증주의적 연구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되게 가깝게 느끼다가 프랑스 현대 철학, 독일 현대 철학으로 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런 고민을 왜 하지? 라는 생각들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철학으로 넘어왔을 때, 아, 중국 철학에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까? 이게 어떤 서양의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게 연결이 되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 때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라는 꼬리 질문들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나의 연구자 정체성을 완성하기까지의 이 여정 안에서 각 세계별로, 각 세계관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각 시대별로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보면서 지금의 나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계속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6에서는 한국 현대 철학을 하고 올해 저희 목표가 이제 이 처음 읽는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 이제 중세 철학이에요. 이제 사실 저도 중세 철학을 안 해서 모르지만 이 중세 철학이 이제 저희가 현대 철학을 다루는 거에 이제 기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경희님의 이야기로는 이성과 반이성의 계보학까지 가야지 이 세계관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의 올해 목표는 이 모든 시리즈를 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다음 단계의 사유의 훈련을 하는 게 철학산체 이제 넥스트 스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유로 철학 산책을 하고 있고요. 네. 한숨인가요? 기대인가요? 네. 이런 이유로 철학 산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즌 6에서는 한국 현대 철학을 들어가는데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경희님께서 이제 개관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민경인 네, 파트너 대원이라고 하고요. 네, 별명은 민네이션입니다. 네, 어, 지금 박사과정으로 과학사회학 전공을 마쳤고, 네, 행정학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2010년 정도에 이제 그 사회로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철학 아카데미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철학 아카데미 혹시 나중에 찾아보시면 지금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시리즈의 그 책을 낸 곳입니다. 네, 거기 가보시면은 강단 철학자들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게 진짜 현지 프랑스, 영국, 미국, 네,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네, 순수 철학을 하시는.
응용 철학이 아니라 순수 철학을 하시는. 여기서 응용 철학이라면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뭐 사회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인데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 우리가 보통 철학자라고 하면 뭐 들레즈라든지 네, 샤르트르라든지 라캉이라든지 이런 걸 전공하는 분들에게 네, 배웠습니다. 처음에 가서 처음 배운 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2년 동안 배우다가 네, 3년 만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해겔을 배웠고 네, 그래서 현대로 가는 길목에서 쭉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6가지의 질문을 준비했고요. 사실 오늘은 한국 현대 철학을 직접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철학을 저희가 시즌을 준비하면서 5개의 시즌까지 온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우리 철학하고 그러면 중국 철학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우리 철학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하고 어떻게 다르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어떻게 달라서 그 동양 철학 안에서도 또 우리는 어떻게 다르지? 이런 고민들이 사전에 좀 충분히 사유가 돼야, 네, 아, 진짜 우리의 철학이 되게 중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초입까지, 네, 같이 가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한국에는 정말로 철학이 없었나? 이 부분입니다. 어, 혹시 제가 또 너무 듣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시니까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릴 건데 네, 질문을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죠? 그 댓글로도 좋고요. 아니면은 직접 키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저희가 시즌 5까지 알아봤던 철학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아까 처음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아예 그런 부분은 이제 챕터 4에 철학이란 무엇일까? 그 요소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첫 번째인데요. 요거 같이 한번 답해 볼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른 사람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네,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자기다움이라든지 나다움이라든지 우리다움. 그런 것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뭐가 달라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보은님께서 경험이 달라서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준호님께서는 세계관, 윤정님께서는 목소리,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목소리가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세계관도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경험도 다 다르고. 아, 외모. 그렇죠. 외모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구별할 게 되게 많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요건 어떠세요? 그 보호님께서는 경험을 혹시 혼자 하시나요? 네, 집단의 경험을 하시겠죠. 아마도. 네, 준호님이 가지고 계신, 준호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계관도 세계에 누군가 있어야 그 세계관이 생기죠. 네, 윤상님이 생각도 이게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 생각인지 혹은 이게 생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요런 고민들을 하려면 네,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약간 재밌는 포인트는 그 캐나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에서 현대, 모더니티라고 할 때 이 2가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월드니스인데요. 요거는 내면성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정신이든 아니면 몸, 신체든 그 경험을 기억하는 우리의 두뇌든 네, 우리의 내면이 탄생했다는 게 현대성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철저한 관찰 대상과 이용의 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내면이 탄생하면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되게 괴로워. 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현대라고 하는 현대성이 이 내면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요 내면을 창조했다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힌트는 혹시 빨간 코끼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빨간 코끼리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다들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네, 그 빨간 코끼리는 어디에 있나요? 네, 머릿속에 상상, 그렇죠. 생각 속에 있죠. 네, 요게 바로 내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내면은 네, 공간이라고 보통 저희가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현대가 오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유체역학이라든지 아니면 기하학을 통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내면에 어떤 공간을 만들고요. 거기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대성은 이거를 이제 일부 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네, 이런 공간적 개념이 확장되는 거. 요게 이제 현대성이 가진 특징입니다. 네, 근데 이거 참 이해 안 되시면 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전라도 해남 출신인데 가끔씩 촌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촌티나 좀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크게 말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네, 공간의 반대인 장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 다시 얘기하면 장소는 어떤 내면의 공간이 아니고요. 우리 외부에 있는 네, 곳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성은 자신의 내면의 독백을 통해서 네, 소설 한강 작가의 작품들 다 현대성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소년이 운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영혼까지 들어가죠. 그렇게 보면은 현대 소설일수록 자기 고백과 내면의 독백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쓴 그 소설들 있죠. 그거는 오히려 내면의 고백들이 없어요. 내면 세계 별로 없고요. 외부에 본 것들을 작가가 3인칭으로 네, 묘사하는 정도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현대성의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이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요 내면성, 내면을 이해해야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넓어진 내면만큼 철학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까는 네, 밑밥입니다. 밑밥. 네, 내면성. 하나하나 또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네, Affirmation of Ordinary Life라고 해서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 숭고한 도덕적 의미를 두는 것. 이게 이제 찰스 테일러가 얘기한 현대성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막 지금 이거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요. 갑자기 눈이 엄청 몰아쳐가지고 천장이 무너졌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매우 불쾌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여러분이 계신 공간이 10초 있다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귀찮은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만약에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할 때 지금 그 화물칸에 있는 내 그 캐리어에 있는 옷하고 뭐 이런저런 거 언제 다 챙기지? 그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예, 내일 출근 안 해도 되겠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퍼메이션 오브 올디너리 라이프는 보통의 삶이 중요해지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측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해졌다는 건 저희가 앞선 그 철학 산책에서 계속 했던 건데 산업혁명에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산업혁명의 가장 큰 발명품은 요거이고요. 요걸 발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리지널 라이프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생겼습니다. 혹시 요게 뭔지 아시는 분? 네. 시간인데 구체적인 네, 시간을 재는 네, 기계, 네, 시계입니다. 네, 태희님께서 네, 그쵸. 네, 시계입니다. 그 시계라는 건 항상 균일하게 돌아가죠. 그 옆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무한의 공간에서 10, 20, 30, 40 완전한 네모, 완전한 사각형, 완전한 원 그거는 공간에만 존재하거든요. 시간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곳이 다 동일한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현대가 일어나고요. 그럼 현대는 재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LA는 몇 시지? 프랑크푸르트는 몇 시지?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삶을 평범함, 올디너리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가는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성이라면 이 현대성의 중심,
다시 얘기하면 내면을 더 만들어가는 철학자가 있을 거고, 평범한 삶을 정의하거나 그걸 형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그걸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나 평범한 삶이 싫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는 내면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성 담론 관련해서는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요. 하버마스나 엘리아스나 찰스 테일러인데요. 여기 한나 렌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정신의 삶, The Life of the Mind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내면 중에 사유도 있지만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지는 중세시대에 이 사람을 통해서 발명됐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발명됐다고 합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아, 데카르트. 아, 데카르트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중세시대 신학자. 어거스틴. 아, 네, 윤상님. 정답입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참회록에 보면 그 전까지는 내가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역사상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이 나한테 원하는 삶과 달라서 내 의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회록에 나와요. 그렇게 보면 이 정신의 삶도 사실 내면의 삶이거든요. 그 내면에 의지가 발명된 거죠. 네, 요 얘기를 하는 건 현대성 이전에는 전통 혹은 고대, 중세잖아요. 거기에서는 사실 시간과 장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근데 현대가 오면 시간을 일단 다 자르죠. 공간을 다 자르죠. 그래야 새롭게 건축할 수 있고요. 그래야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성 담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촌티 난다고 하는, 너무 촌사람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네, 장소의 배경을 두고 예측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맞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뭔가 도시 사람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영국에 보면 100만 명 이상이 사는 메트로폴리탄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마다 정신세계가 좀 달라진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쟁이 일상화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는 삶이 일상화돼 있어서 도시에 사는 메트로폴리탄 100만 명 이상이 사는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내면의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샤르트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샤르트르는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의 그 내면의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즉자 존재입니다. 즉자 존재는 사물을 볼 때 내가 이 사물을 보고 있구나라는 인지를 아예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메타 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장소에서 발생하면 그걸 내 공간으로 끌어와서 다시 사유하고 성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바로 반응하는 거. 요게 직자 존재입니다. 그리고 샤르트르는 현대인이라면 절대로 직자 존재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가 될까요? 네, 대자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과 같은 자각을 가진 존재는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왜 이러지? 지금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렇게 스스로 현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다시 얘기하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존재. 요게 대자 존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요. 대타 존재가 나옵니다. 네, 아마 그 준하님께서는 네, 요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질문이 나왔네요. 현대성 담론에서 의지는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명한 것인가요? 네, 그 사실 의지는 발견 혹은 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그 의지를 발명한 것이라고 정신의 삶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비유적 표현이라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현대성이라는 그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직선으로
네 개만 그리면 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제가 낙서를 하면 요거는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낙서이지 뭔가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현대성의 담론은 규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규정할 수 있다는 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라는 게 그전까지는 없었냐라고 할 때 돌아와서 발견을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걸로 할 거냐? 아니면 기준을 새로 만든 거냐? 그러면 좀 더 들어가면 기준 자체를 발명한 거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어려워지지만 아무튼 네, 발명, 발견.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다가 세정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답을 하죠. 요런 존재가 바로 대타 존재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나처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독일 철학자 중에 그 에그문트 후설이라는 현상학을 만든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자기의 의식 속에,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내면 속에 들어오는 것들 다 적었대요. 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랬더니 그게 죽기 전까지 22권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쓰니까 뭐 새들이 날아다닌다, 구름이 움직인다, 구름이 빛에 반짝인다, 비가 온다, 이걸 다 썼는데 너무 이제 몸이 이제 찌뿌둥해서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 보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세상에 나만 이렇게 나의 내면을 펼쳐서 다 흡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네. 여기서부터 이제 동공지진이 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 그리고 뇌모, 그리고 마음, 정신 되게 다양한데 나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 앞에 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혹시 이거 한번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처럼 지금 이렇게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군요. 네, 예측되지 않죠. 네, 일시키라고. 결혼이다. 아, 네, 이런 반응은 예상치 못했는데.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둘 중 하나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면, 네, 도플갱어. 네, 좋으실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무섭겠죠? 네, 그렇죠. 네, 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예, 감사합니다. 이런, 네, 감성들이 대단하시네요. 아,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닌데요. 뭐, 두렵다거나, 뭐, 친근하다거나, 이런 걸 원한 거였는데, 아무튼. 네. 그런데 이제, 샤르트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앞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내 의식이 그 사람한테 온전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신이 출혈돼가지고 내 존재가 무로 돌아간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즉자 존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자 존재도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요. 대타 존재,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네, 영화들 보시면 네, 어떻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성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대성 담론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네, 사각형을 그리고 자르고 구분하는 거. 이런 걸 시작한 사람들이 독일 철학자 중에 칸트와 헤겔이라면 요거를 옹호하고 조금 더 발전시킨, 언어로 발전시킨 사람이 네, 하버마스. 하버마스는 아직 현대성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성은 공백 그 내면에만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건 내면에서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의 외부에서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그 언어들을 외부에 있는 사물과 연결해서 같이 합의를 이뤄가는 이 과정을 만드는 것. 이게 현대성의 핵심인데 아직 우리는 보여지는 이 장소 자체를 공간처럼 이렇게 잘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미완의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합리성이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다가 하버마스는 이제 합리성을 얘기하면서 만들어지는 합리성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내면 세계가 언어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네. 그 마치 지니처럼 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말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나의 내면일까요? 아니면 외부일까요? 네, 그 고민이 네, 엄청나게 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현대성의 발현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샤르트르 그리고 요것들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는 학자들이 니체랑 하이데거, 푸코, 데리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회학적으로 잘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앤서니 기든스 같은 분들이죠. 네, 요렇게 현대성이라는 걸 보면 이제 현대 철학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공유 드리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신이 있지만, 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실존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내면을 3단계로 발전시킵니다. 첫 번째는 미적 실존인데요. 자기가 지금 내가 너무 좋아, 즐거워, 괴로워, 삶은 아름다워, 삶은 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적 실존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실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면서 사는 게 정말 좋을까? 어떤 선을 추구해야 되지? 이게 윤리적 실존이고요. 보통은 네, 인간의 내면이 분할되고 나서는 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 정도인데, 요거를 넘어가려면 이제 종교적 실존까지 가야 된다. 이 절대성까지 가야 된다. 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키르케고르든 샤르트르든 네, 이렇게 내면 세계가 발전하면서 그 안에 현대성이라고 하는 네, 담론들이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을 저희가 지금 시리즈를 읽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현대인이라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걸 내가 좀 더 공부해 봐라. 무시해 봐라. 듣는 척 해 봐라. 아, 등록해 봐라.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고요. 아마 현대인이 아니시라면 그냥 계속 듣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주무시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나와 다른 사람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현대 철학으로 보자면 그 사람 안에 내면 세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내면 세계를 바탕으로 보통의 삶을 규격화하고 기준을 만들 수 있는가? 네, 요게 네, 현대 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주체성. 요거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형성되는 걸까요? 타고난다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형성된다고 하면 배워야 되고요. 아, 네, 준호님께서는 네, 형성된다라고 하셨고, 네, 윤상님께서도 형성된다라고 하셨고, 네, 찬준님께서도 형성, 네, 다 형성되네요. 네, 네, 혹시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타고나되 다듬어진다. 아, 네, 오, 네, 조금 세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다들 하셨죠? 네, 요 얘기는 저희가 영미 철학할 때 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는요, 존 롤스와 같은 사람인데요. 타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맥킨타이어 같은 철학자들은요, 공동체주의자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배우거나 사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주체성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존 롤스라면 이 주체성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뭘 하실 것 같으신가요? 존 롤스는 타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지 이 주체성이 더 완전해지거나 세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듬어질까요? 네. 본능대로, 네, 자유를 주는 거. 그렇죠. 네, 자유를 주고 본능대로 한다. 아, 공부해야 된다. 네. 아, 다시 태어나기, 내비둬유, 네, 자아 탐색. 네,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자유롭게 놔둬야 돼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차르트를 다 가지고 왔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욕심이 끝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놔두면 되나요? 뭘 해야 될까요? 네, 규칙, 제어. 요거를 17세기, 18세기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규칙과 제어, 요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글자입니다. 아, 구조들이 비슷했는데 힌트는, 힌트는 루소, 로크, 정답입니다. 네, 사회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자유를 놔두면 추구하는데요. 그 자유 안에는 방종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사람들끼리 서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사회계약의 시초이고요. 그 사회계약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네, 발을 딛고 있는 국가라는 네, 계약의 네, 실체이죠. 그럼 혹시 반대로 이건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걸 배워야 한다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네, 질문, 형성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체성이 형성된다면, 아, 네, 교육, 그렇죠, 교육. 아, 네, 잘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네. 네, 주체적인 사람, 그렇죠. 모델링도 해야 되고, 보육도 필요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이 국가를, 네,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네, 의원내각제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요, 교육비를 엄청나게 예산을 늘립니다. 보육비를 엄청나게 늘리고요, 복지 비용을 엄청나게 늘려서 주체적인 사람들을 만들도록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이 잡으면요, 교육보다는요, 법을 더 강화하고, 네, 계약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내면 세계를 네, 구성하는, 형성하거나 태어난 걸 네, 잘 보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혹시 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들이 칸트와 헤겔에서 좀 시작했는데 칸트가 쓴 책 중에 그 헤겔이 쓴 책 중에 법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요. 법을 어긴 사람을 지금 뭐 되게 많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을 형무소에 넣는 건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뭘 회복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법을 어긴 사람을 구치소에 넣거나 형무소에 넣는 건 뭐를 회복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 네, 비슷했습니다. 질서, 주체성, 양심, 타인의 자유. 네, 찬준님 비슷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본능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유주의자들한테 자유는. 그러니까, 근데 이 자유를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잘 케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바로 네, 형무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혼내가지고 제대로 뭐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가석방이 되거나 보석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되게 근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그 안에 잘 지켜주면 그 사람이 이제 감형이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공동체주의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인간관은 네, 연고가 있는 자예요. 이 연고 없는 자아가 자유주의자. 연고가 없다는 건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건데요. 연고가 있는 자아는 공동체 속에, 가족 속에, 지역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그 대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속한 회사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다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네, 너는 이제 세상에 너밖에 없다.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일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네, 연고가 없어도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중요한 건 중립적 국가이고요. 공동체주의자들에게는 공동체의 덕목을 실천하는 좋은 삶을 만드는 요게 핵심입니다. 네, 요게 아까 말씀드린 주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의 운영이나 조직의 운영이 완전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로직, 롤스 드워킨, 요걸 영미 철학 때 배웠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주의자 샌델, 맥킨타이어, 왈저를 배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인데요. 혹시 요 무지의 베일은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무지의 베일. 다 아실 테니까 한번 복습차 한번 해본다면 지금 여기 계신 10분이 네, 저희가 그 ASAP, 아세피자인가요? 네, 에세피자를 시켰는데요. 네, 딱 8조각밖에 없습니다. 아, 8조각이 아니라 시켰는데요. 안 잘라줬어요, 피자를. 그러면 어떻게 좀 잘 자르면 공평하게 자를 수 있을까요, 피자를? 그 대신 저희는 눈을 가리고 있고요. 한 명씩 눈을 풀고 자릅니다. 어떻게 자르면 좀 질서가 있게 혹은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자를 수 있을까요? 그거 너무 많이 해서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찬재님께서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배부른 사람 순서대로. 예, 이것도 좋고요. 네, 찬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마지막에 고르기. 요게 이제 롤스가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네, 반듯하게 잘 자를 거다라는 거죠. 요게 롤스가 얘기하는 모든 삶이 다 자유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준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혹시 요건 어떠세요? 네. 마이클 샌들이 하버드 강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10명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지금 보호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는데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옆에는 낭떠러지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앞에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울고 있어요. 브레이크는 고장났습니다.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꺾으면 우리 10명 다 죽고요. 밟으면은 아이가 죽습니다. 혹시 보호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대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얘기로, 네, 유턴, 네, 네, 안 돼, 그쵸, 네, 네, 고도의 운전 실력, 네, 그쵸. 네, 요게, 기도,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요게, 그, 마이클 샌들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합의를 해야 된다. 10명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보통 공동체주의자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죽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마이클 샌들은 그것도 같이 합의하면 어떻겠냐. 예, 누군가. 태희님께서 또, 네, 주셨네요. 네, 그렇죠. 부르주아, 더 많은 부르주아, 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공동체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요 두 흐름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이 원래는 공동체주의자였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공동체주의자가 돼버리고 지금 트럼프는 자유주의자이죠. 네, 공화당은 원래 그 치안을 지키고 더 큰 국가로 가야 되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 중에,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혹시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있으시죠? 저희 한 5초만 눈을 감아볼까요? 혹시 앞에 있는 컴퓨터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눈을 뜨시고, 네, 어떠신가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실제 하나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몰라요. 샀으니까. 소리가 나요. 네. 만약에 찬유님께서 귀가 안 들리세요. 그러면 그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준호님께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샀다는 걸 몰라요. 눈을 감았어요. 그럼 알 수 있을까요? 경험치. 네. 경험을, 네, 머리 한 대 맞아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뭘까요? 네.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혹시 그러면 생각하는 나, 감정도 실제로 존재할까요? 사랑하는 감정.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 이것도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 존재하는군요. 네, 존재하는군요. 네, 진짜 존재하나요? 아, 네, 그쵸.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고. 존재란 무엇인가? 믿음. 그쵸. 요렇게. 찬주님께서 믿음까지 가셔서, 네, 키에르케고르까지 도달하신 겁니다, 지금. 네, 종교적 실존까지 가야 이게 있다는 걸 정말 믿게 되거든요. 그 세정님께서 말씀하신 요게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을까요? 있잖아요. 요게 프랑스에서 대입 시험이 바칼로레아잖아요. 바칼로레아의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행복도 행복일까? 어떠세요?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행복도 행복일까요? 아, 아니다. 네, 태희님이 네. 다른 이야기는 감정인지 내 뇌피H를 내 뇌피H 뇌과학까지 가셨군요. 네. 그러면 내가 몰라도 행복이다. 괜찮을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네는 모르지만 청춘은 행복한 거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윤성님 지금 질문하지 마시고 대답을 좀. 네. 과학이 최고. 네. 뇌피 잘 했죠. 네. 그래서 요 실제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철학이 다 나눠집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처음에 밑밥을 깔았던 우리의 내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크 라캉은 RSI라고 하는 구분값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R은 여기 보시는 리얼, 실제계입니다. 그리고 S는 심볼, 상징계고요. I는 이매진, 상상계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있죠. 코끼리, 뭐 저녁밥,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하면서 과거의 연인도 생각나고 그 아까 철길에 묶여있던 한 명의 아이도 생각나고 막 그러시죠. 막 국가 막 존 롤스 막 생각나고 요런 게 상상계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상상은 항상 네, 실제와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그쵸? 지금 보고 있는 걸 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거든요. 혹은 과거에 봤던 걸 경험한 걸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상상을 하는 거는 현실과는 단절돼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를 지금 제가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제가 보이시는데 제가 보이는 걸, 저 사람 뭐지? 강의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상상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실제는 1초에 네, 개인적으로 10테라바이트씩 생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눈 깜빡거리고 목소리 듣고 하는 이 데이터들이 10테라바이트래요, 1초에. 어떻게,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실제는 항상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요. 네, 엄청 크죠? 넘쳐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혹시 지금 보호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나요?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했어. 아, 도와주십시오. 뭐 떠오르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명사로. 떠오르는 거야? 네. 물 마시고 싶어서 이제 물컵이 예, 떠올랐어요. 네. 물컵이 떠올랐다고 하면,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상상계에서 물컵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실제계에서는 물컵이 어디 있나 찾죠. 물 나오는 게 어디 있나 찾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물컵이야. 물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네, 상상과 실제가 달라붙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달라붙어요. 그쵸? 물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실제랑 상상이 다 사라지고요. 물컵이라는 단어 안에 그게 딱 붙습니다. 그렇죠? 상상도 붙고 네, 현실도 붙습니다. 요게 라캉이 얘기하는 RSI의 핵심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라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자크 라캉이 했던 얘기인데 혹시 요거 아까 RSI에 비추어 보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어떤 뜻일까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아, 네, 준호님. 상징계로 드러난 부모의 욕망을 자신이 욕망한다. 네. 인간은 타인의 상상을 상상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요게, 네. 네. 참재님. 상상한 것을 실제하고 싶어 한다. 아, 네. 그쵸. 네. 요게 딱 보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사면 나도 사고 싶어. 견물생심이잖아요. 요거가 기본적인 이해라면, 락항을 RSI로 읽으면 상징계 있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누구의 언어를 배우나요? 네, 부모의 언어를 배우죠. 부모의 언어는 부모가 얘기하는 순간 상상계와 실제가 달라붙는다고 했죠. 부모가 달라붙게 만든 그 단어를 아이들이 배워요. 물컵이라고 할 때 요걸 물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실제 물컵과 머릿속에 이 물컵이 이제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이나 물컵 가자 그러면 이걸 갖다 줘요. 그건 누구의 욕망이 실현된 건가요? 네, 부모님의 욕망이 실현된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건 언어를 배우는 3살, 4살 때부터는 자기의 세계가 침범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범당하는 세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주의상스라고 나왔잖아요. 주의상스가 점점 내 거가 아닌 게 된다는 게 네, 그 락항의 핵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진짜로 어떤 걸 욕망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될까요? 네. 요 고민을 하는 게 락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약항은 인간이 욕망하고 있는 이 욕망의 핵심은 결국 이 언어에 있고 이 언어가 우리의 그 내면 세계 안에 프로이트로 치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구조화되어 있는 언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낯선 세계를 접한다. 네, 뱉어본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락항이 상담을 얘기하는 거죠.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 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는 방식이 내담자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네,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락항은 네, 이렇게 락항 학파, 방금 RSI 학파가 있고요. 여기 읽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마 준호님께서도 네, 요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자아심리학이나 자기심리학이나 혹은 대상관계 이런 것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다른 사람의 언어, 다른 사람과 대해서 내가 욕망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내가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융은 그렇진 않았죠. MBTI 네, 아시죠? 네. 아무튼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면 세계 안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여기 이건 제가 그린 건데요. 이 상징계 언어를 중요하게 하는 요 기호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밑에 이 실제 여기 노동이나 행위나 작업 이런 건 실제죠. 실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위에 보면은 제도, 문화, 사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데올로기, 상상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표현되는 언어, 질서, 법, 합의된 규칙, 이런 상징들은 요 위의 상상과 실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네, 락항이 구분하는 구분값이고요. 요 아래쪽, 여기 물질 세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구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구조주의는 그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구조주의가 이제 가타리 들레즈 데리다이고요. 네, 아까 샤르트르로부터 저희가 내면 세계를 시작했죠.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가져왔는데요. 요건 어떠세요?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한 사람의 인생부터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실제계는
태어나서 몸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감각하고 느끼는 거라면 상상계는 생각이에요. 상징계는 언어라고 보면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경험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은 못하니까 뚫어지게 뭔가를 쳐다보잖아요. 실제로 경험하면서 계속 생각을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다섯 살은 벌써 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상상력도 네, 중이병 걸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상상력 하늘을 뚫고, 말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써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4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은, 이제 생각도, 움직임도, 말도 줄어들게 되면서 인간이 소멸하게 되죠. 네, 요렇게 한번 본다면, 요런 방식으로 혹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준하님께서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개인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 말하고 글하고 엄청나게 많이 남긴 사람,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 네,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구조화를 해보면 뭔가 엄청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요거를, 네, 고대, 계몽주의, 현대, 미래, 요렇게 한번 나눠보는 걸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RSI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상상계와 실제계와 다들 괜찮으신가요?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보호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요거 되게 쉬운데 어렵지만 또 쉽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리얼리티는 항상 락항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미끄러져 간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생각해보시면 계속 뭔가 그리는 순간, 내가 그리는 순간 이건 흘러가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는 순간 흘러가고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 기록되는 순간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순간, 느끼는 순간 이미 우리의 상상력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단지 그걸 이제 개념으로 혹은 말로 잡을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상징계로 등장할지 말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영철 시인님의 바벨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제가 그거 보고서 저도 시를 쓴 게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끄러워서라든지 혹은 어, 말을 별로 안 섞고 싶으시다든지 기회를 못 얻었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말, 그 말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미 자기의 머릿속에는 상상과 이 실제를 연결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막 해놨어요. 근데 말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네, 휘발된다. 좋습니다. 휘발되겠죠? 또 있으실까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철학이 나옵니다. 휘발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뒤에 볼 화이트헤드는 휘발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 계기에서 그게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연, 어케이저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철학에서는. 혹시 다른 분 계실까요? 아, 일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아, 축적된다. 네. 아, 다시 상상으로 넘어간다. 네. 신영철 시인의 바베리안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시인이 생각한 철학이 있습니다. 네. 요건 답이 없는데요. 그게 사실 답이 없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문학은 그 상징계로 글로 쓰잖아요. 근데 상상계랑 실제계가 연결된 거를 다 비틀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줍니다. 예술은. 뭐 저희 맨날 배우는 시 중에 그대 그대 내 마음에 나는 호수요 내 마음에 노저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내 마음이 호수는 아니잖아요. 되게 좁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데 노저오라고 그러는 순간 우리의 내면이 호수라는 걸로 비유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 실제계랑 상상계가 뒤틀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기 보셨던 요 공간들이 엄청나게 넓어지죠. 네, 시적 호형. 그리고 이렇게 넓어지는 걸 매트릭스에 보면 누가 잡으러 오죠? 스미스 요건이 잡으러 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시적 허용이 넓어지는 걸 누가 잡으러 올까요? 우리 내면에서. 누가 잡으러 오나요? 뭐가 잡으러 오나요? 네, 현실, 현실, 그쵸, 현실. 네, 현실이 잡으러 오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시대에 우리가 도착한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죠. 야, 일어나, 코딩해야지, 이랬잖아요. 그렇게 깨우죠. 요게 라캉이 얘기하는 RSI의 핵심이라면 요거를 역사로 한번 볼게요. 네, 역사를 한번 보면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원래 제가 그리는데 그 그리는 게 좀 맨날 그려야 돼가지고 그냥 상징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대 중세에는 사실 소피스트들은 뭐 사원소설 아니면은 그 탈레스는 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상상기가 탄생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요건 플로티누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베르그송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도식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상상계입니다. 상상계여서 우리가 지금 요 애플 펜슬 있잖아요. 애플 펜슬은 이데아로 보면 완전한 애플 펜슬이 이데아에 있어요. 완전한. 그럼 지금 이거 현실에 내려왔잖아요. 이건 그럼 뭘까요? 현실에 있는 애플 펜슬은 뭘까요? 현실에 있는 애플 펜슬은 네, 실제. 아, 그림자. 실제 그림자 완전 다르네요. 네, 실제라고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베르그송과 현대의 프랑스 철학자들이시고요. 그림자로 보면은 네, 고대의 독일 관념론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걸 그림자, 모방이라고 봤고요. 그 모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비그 어제 보셨군요. 네,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래. 네, 그 아테네 학당 그린 사람이 누구였죠? 미켈란젤로였나? 디카프리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되게 상징계가 지금 좀 붕괴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테네 학당에 보면은 그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잡고 걸어 나오거든요. 손잡진 않고. 근데 플라톤은 위로 가리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일원론자라고 하고요. 플라톤을 이원론자 혹은 네, 그 양비론 아니다. 그 이원론자라고 하겠네요. 네, 이원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방과 현실은 그러니까 이데어와 현실은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다. 여기 있는 소피스는 그거 구분하는 너네가 이상한 거다. 우린 구분할 수 없다. 네, 이원론이든 이원론이든 우린 구분할 수 없다. 우린 원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중세시대가 지나가는 무렵에 갈릴레이와 같은 과학자들이 이걸 끌어내립니다. 이데아는 잘못됐고,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이제 실제로 땅으로 내려와 얘들아.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네, 한번 예측을 통해서 네, 해결한 게 지동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으로 스물스물 넘어가는 요 흐름에 이제 데카르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두 가지를 나눴어요. 심신이원론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가 나눠진다. 요게 르네 데카르트의 위대한 일입니다. 방법서설을 데카르트가 썼거든요. 근데 데카르트는 사실 과학자였어요. 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는 개념도 얘기했거든요. 혹시 코나투스라는 뜻을 아는 분이 계실까요? 코나투스? 코나투스. 네, 코나투스. 네. 네, 준호님 감사합니다. 네. 네, 검색하셨군요. 네. 모든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본능적 노력이나 경향성. 그쵸? 검색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모든 사물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욕망, 이게 코나투스거든요? 어떠세요? 진짜 모든 사물이 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군요.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존재하는 욕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요. 심지어는 일부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붕괴해요. 안 가지고 있으면. 오, 네. 네. 그쵸. 네. 지금 저희는 스피노자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코나투스는 어디서 오나요? 존재하려는 욕망은 어디서 오나요? 네. 태희님,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가죠.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 생명력. 네. 세정님,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나요? 자기 생명의 욕심? 준호님께서 양자에서 온다고. 예, 살고자 하는 의지. 네. 그래서 세정님 같은 경우는 살고자 하는 의지, 요거는 위에서, 상상계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또 준호님은 양자잖아요. 여기 실제계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요 철학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당연히 양자죠. 원자죠. 근데 상상계 철학, 독일 관념론 쪽에서는, 어, 우리의 의지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요 상상계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데아로 올라가면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데아보다 더 위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신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존재하려고 하는 욕망, 코나수스가 신에게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존재하려고 하는 욕망. 근데 다들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요게 신의 양태입니다. 양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김새는 다 다르죠. 그러나 그것도 다 신 안에 있습니다. 요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네, 스피노자가 있던 시기,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둘이 태그 매치 하면서, 네, 그 전에 저희가 다음 시즌에 할, 네, 중세 시대를 무너뜨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나투스는 아직까지는 스피노자한테는 신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피노자를 계속 재탕 혹은 더 발전시키는 메를로 퐁티나 베르그송이나 들레즈, 심지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신이 아니고 우리의 미시세계, 우리의 물질세계, 더 얘기하면 물리학, 원자, 양자에 있다라고 보는 철학이 발전하게 되죠. 반대로, 네, 이 위쪽에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지나서 계몽주의를 지나가면서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해석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칸트로 가면 우리의 이성이 뭔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순수 이성,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난 왜 이거 하고 싶지? 왜 해야 되지? 네, 이거를 실천 이성. 내가 진짜 제대로 생각하고 있나? 이건 진짜 논리적인가? 아름답나?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력. 이렇게 해서 칸트에서 다시 세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비트겐슈타인 같은 언어놀이. 여기에 있는 비트겐슈타인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철학이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나라의 어느 철학이 비트겐슈타인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혹시 어디일까요? 이 페이지에 답이 있는데요. 어느 철학일까요? 네, 독일, 네,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가보시면, 네, 영미, 네, 죄송합니다. 네, 영국, 미국의 철학이 분석 철학인데요. 그 분석이 뭐냐면, 소시르 이후에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오면서 언어 자체를 분석하는 걸, 네, 분석 철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언어를 분석한다는 건 아까 라캉에 의하면 그 언어에 붙어 있는 상상계와 실제계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체가, 어떤 조직이, 어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건 여기 있는 분석학자들은 뭘 분석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보호님께서 나이오트 잘 돌아가고 있는지 분석하려면 뭘 분석할까요? 만약에 보호님이 비트겐슈타인이라면 뭘 분석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후기를 분석할 것. 후기말. 네, 너무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후기를 분석할 거예요. 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혹시 독일의 관념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뭘 할까요? 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회사 해보니까 어떤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이 어떻게 너한테 다가와?
요렇게 아마 그걸 가지고 할 거예요. 반대로, 네, 아래쪽에, 네, 여기 들레즈나, 네, 프랑스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데이터로 승부하는 거죠. 나이오트는 어떤 데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철학 산책 몇 명이나 했지?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남았지? 1강부터 지금 1시즌 1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 몇 명이지? 이런 걸로 이제 증명하는 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물질이에요.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를 한번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명씩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철학자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생각나는 철학자 한 번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주님께서, 네, 니체 실제계. 네, 좋습니다. 네, 니체 실제계. 그렇죠. 니체는 네,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에서 이 힘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보호님께서 알랭바디오 상상대. 좋습니다. 네, 알랭바디오. 네, 알랭바디오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랭바디오는 여기 있는 이데아가 네, 엄청나게 많다라고 무한계로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 철학자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애플 펜슬 있잖아요. 이 애플 펜슬이 생산되는 것만큼 이데아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신의 모사품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자체가 신인데요. 인간이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큼 인간의 이데아가 있잖아요. 요걸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네, 이따가 저희가 이제 녹두꽃 영상을 한번 볼 텐데 거기에 이제 인내천 사상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각본 일론 머스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철학을 하실 때 한국 철학도 그렇고 중세 철학도 그렇지만 한번 배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철학자는 관념론 쪽에 좀 더 가깝구나. 그렇다면 인간의 지성, 의지, 그리고 신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겠구나. 혹은 이 사람은 영미 철학 쪽에 가깝구나. 그럼 이 사람은 언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거 분석을 많이 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비트겐슈타인을 넘어서 촘스키의 그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암 촘스키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변형 생성 문법 기억나시나요? 네. 나 저는 방금 그 추어탕을 먹었거든요. 나는 추어탕을 먹었다. 요거 바꿔서 쓸 수 있을까요? 나는 추어탕을 방금 맛있게 먹었다. 추어탕이 네개 메꿨다. 네, 그런 거죠. 지금 준호님이 쓴 요게, 네, GPT한테 두 번 얘기해서 순서 바꿔주고 독특한 문장으로 써줘. 그러면 추어탕이 네개 먹혔다로 바꿨습니다. 혹시 요거를 추어탕이 말고 다른 걸 원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준호님이 GPT를 썼다는 게 아니라 GPT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GPT는 분석 철학의 이론들을 가지고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 랭귀지가 붙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 혹시 그 월드 모델 어디죠? 그록 3 말고 그 월드 모델 들어보셨나요? 지금 구글도 그렇고 다 하는데 치면 그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상단계 쪽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 팔란티어 여기 제가 팔란티어 써놨는데 팔란티어의 혹시 수장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팔란티어 많이 아실 텐데. 네, 피터 틸 비슷했는데요. 네, 피터 틸과 친구인, 네,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프로그래머가 아니고요. 철학자입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 철학을, 특히 프랑크푸르트 철학을 배워와가지고요. 이 팔란티어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모든 게 다 정신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온톨로지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낭만 민네이션 브런치에 잘 정리해 놨으니 팔란티어 민네이션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한번 앉혀보시면 기획을 하실 때도 그렇고요. 철학자들이 이해할 때도 어디 쪽에 좀 더 가깝지를 배치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를 했냐면요. 어, 저희가 중국 철학을 지난번에 했는데 중국 철학을 이렇게 안 쳐봤었어요. 상층부에는 모종산이나 캉유에이, 내면 윤리 체계를 국가인용을 상승했다. 그러면 표층부, 여기 이 심볼, 거기는 시푸관이나 리쩌호, 미학, 문화, 도덕 주체로 말했다. 그리고 심층부, 아까 실제, 이쪽은 마오쩌둥, 양슈민, 옌프, 이런 사람들이 사회 문화 정책, 특히 과학 정책을, 물질을 더 중요시했다.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보는 네, 프랑스 현대 철학까지 저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아직 이제 저한테 30분이 남았군요. 네, 예, 팔란티어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철학이라고 하면 꼭 요 요소가 필요하대요. 서양 철학일 경우. 혹시 어떤 게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철학이라고 하면 요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 철학 배웠어. 아, 그 되게 철학적이야. 라고 할 때 어떤 게 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진리를 탐구하는 거. 네, 의미에 대한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사유의 깊이, 이성. 네, 좋습니다. 네, 질문, 현상. 좋습니다. 네, 요런 고민들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철학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철학은 이거야. 아, 진호님께서 경계라고도 해주셨고요. 네, 요거를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분리해서 한번 자신이 얘기한 게 어디에 포함되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철학의 3요소라고 하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세 가지를 철학의 3요소라고 합니다. 존재론은요,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온톨로지가 아까 팔란티어가 쓰고 있는 개념이에요. 온톨로지는 뭐가 실제하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존재. 뭘 존재로 보냐. 아까 저희 사랑도 존재라고 봤었죠. 존재한다고 봤었죠. 네. 그리고 목이 존재하나요? 목이? 목이 존재하고요. 네. 혹시 드래곤 존재하나요? 드래곤? 드래곤, 아, 노노. 노노. 아, 존재해요. 네. 드래곤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아, 네. 제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네. 상상 속에. 네. 서양의 드래곤, 동양 드래곤. 아, 지드래곤이 있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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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네. 아, 네. 요런 게 존재론입니다. 네. 그래서 존재한다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양자 존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존재한다고 하겠죠. 근데, 그거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나요? 라고 하면,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는 저 옆에, 저 위에 제 손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으세요? 5개 중에 무슨 숫자를 쓸 것 같으신가요? 네. 무슨 숫자를 썼을까요? 네, 3, 2, 3, 3, 5. 네. 요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걸 제가 마음이 안 바뀌어서 내리면 2가 되겠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내리면 3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확률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확률이에요. 요게, 네, 양자역학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존재론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 중에 무엇인가를 존재로 인식하냐. 요거를 AI가 받으면 요거를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AI 그 알파고랑 싸울 때 문을 딱 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문 열면 한 몇 개 정도가 들어오나요? 머릿속에. 문을 딱 여시면 한 몇 개 정도가 들어오시나요? 뭐 예를 들면 TV가 있다, 뭐 사람 몇 명 있다. 그 사람은 너 남자다 여자다 머리가 길다 화나 있는 것 같다 뭐 목마른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한 3초 안에 어떤 몇 가지 정도가 들어오시나요? 아, 네, 부모님께서는 10개 내외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실까요? 몇 개 정도가 들어오시나요? 아, 5개. 아, 2개.
아, 찬주님 정말 두 개는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건 진짜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고도의 실력인데. 네, 평균 인간이 10개에서 15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알파고와 싸웠을 때, 네, 우리의 누구였죠? 이세돌 구단이 20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싸웠던 알파고가 48개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존재론은 그래서 무엇을 존재로 여기냐는 거가 이제 존재론입니다. 인식론은 에피스테메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느냐, 여기 써 있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거는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요거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뭐인 것 같으세요? 요거, 펜, 펜인가요? 혹시 다른 걸로 보이시는 분 계실까요? 아, 네, 막대기. 막대기가 나왔습니다. 아, 무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네. 존재는 딱 같은데 인식이 달라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흰색 선, 그쵸. 흰색 선일 수 있겠네. 오늘 재밌습니다. 만약에 부모님 이거 무기라고 생각하면 여기 다음이 가치론인데요.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겠죠. 뾰족한 눈찌를, 그렇군요. 네. 가치론이 달라지죠. 인식론이 달라지면 가치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알고 보니까 흰색 선이었어요. 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론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론, 가치론이 다 달라지죠. 네, 이렇게 보는 거를 네, OP 방법론이라고 제가 정리해서 여기 존재론, 이게 프리서포지션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자마자 존재하고 있는 것. 근데 그 문을 열었을 때 이 방의 분위기가 뭔지를 인식하는 거. 그게 인식론이고요. 그럼 인식했으니까 방이 너무 더럽다. 방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치론입니다. 그럼 이 가치론, 윤리론, 원리론, 이 가치론이 프린시플인데요. 요걸 그대로 실제로 방을 치우면 이게 행태론이 되고요. 그럼 방을 다 치우고 난 후에 방을 뭐라고 할까요? 방을 다 치우고 난 후에 방. 네. 깨끗한 방, 네, 청소한 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가고요. 여러분 동생이 들어와서 방을 열었어요. 깨끗한 방이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까요? 깨끗한 방에서 그 전에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우리 형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청소를 열심히 했겠죠. 네, 청소를 했겠죠. 그럼 그 형은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했을까요? 너무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반짝반짝거리고 먼지가 하나 없습니다. 네, 열심히 꼼꼼하게. 그쵸. 강박적으로. 강박적으로. 좋습니다. 그 밑에 벌써 인식론까지 내려오셨네요. 강박적이라면 우리 형은 방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더럽다. 그럼 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쵸. 오염된 공간을 봤겠죠? 그러면 그 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깨끗하게. 네. 이 깨끗하게 만드는 원리를 실현했죠. 네. 혹시 방 안에 깨끗하긴 한데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균 공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람이죠. 네, 방에 정말 미니멀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항상 요 5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서도요, 저의 퍼포먼스를 보면서도요, 제가 왜 이렇게 팔을 움직이지? 말을 왜 저따구로 하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지?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지? 이런 걸 이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철학은 요 3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네, 철학이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것도 있잖아요. 사유의 깊이, 의미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 진리를 탐구하는 거. 네, 네. 그쵸. 가치론이나 인식론이나.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찬주님께서 가치론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가치론이 네, 여기 중간이잖아요. 중간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나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철학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철학을 어떻게 한번 실행해 볼까? 그 실행한 걸 난 뭐라고 부를까? 요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철학의 탑 요소가 여기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해서 깔려 있는 핵심입니다. 네, 제가 철학 아카데미를 7년을 다니면서 정리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요소에 위에 퍼포먼스랑 네,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더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영미 철학으로 보면요. 영미 철학은 여기 행태론에 더 가깝고요. 프랑스 철학은 오히려 계치론에 더 가깝고 여기 윤리, 인식, 존재론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독일 철학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철학에 대한 좀 메타인지가 생기시나요? 네, 아마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로드릭 치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니체의 말을 빌어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요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네, 인터랙셔니즘, 네, 엑스테메널로지즘, 인식론, 네, 아이디얼리즘, 매티리얼리즘, 요 두 개 이해되시죠? 매티리얼리즘은 물질주의여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아이디얼리즘은 현실은 없고 점선만 있죠. 네, 네, 더블 에스펙트 티어리면은 네, 하나가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네, 패러리즘은 평행이론이죠. 네. 요렇게 보시면 어케이저널리즘은 어느 순간 맞는 순간 내가 다른 존재가 된다. 요렇게. 요게 니체가 얘기하는 관점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니체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보기에 나름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인식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원효대사에 해골물을 마셨더니 너무 시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 이게 해골물이어서 토를 했다. 그것도 사실 인식론입니다. 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희 잠깐 얘기했던 바칼로레아. 네, 아침 9시가 되면 프랑스에서 전 국민이 푼다고 하는 바칼로레아인데요. 네, 여기 보면 존재론적 질문하고 인식론적 질문, 가치론적 질문, 이런 것들이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면서 다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건 쟤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 인식한 결과죠. 그럼 그렇게 말이 너무 많아라고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조용히 좀 해. 아니면 전화를 끊거나 아니면 절교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한테는 16분 정도가 남았고요. 질문 두 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 어떠세요? 동양 철학과 그럼 서양 철학 좀 다를까요? 저 이제 한국 철학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까보면 비슷할 것 같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조금 다른 것 같다. 다르다, 다르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으실까요? 아, 인상님께서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 의학과 한의학. 아, 그쵸. 인간의 신체를 바라보는 게 다르긴 하네요. 의학과 한의학은. 네, 존재론부터 다르니까 나머지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 아, 네. 그러면 가치가 다르면 아까 보셨던 여기 가치론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쵸? 여러분 이제 좀 재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한국 철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달랐을까? 인식론이 달랐을까? 아니면 가치론이 달랐을까? 아니면 존재론 자체가 아예 달랐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10명이 나오거든요. 10명을 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하면 이제 아까 저희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재밌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상봉 교수님이라고 전북대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 계세요. 요분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한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나르시스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요 책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나르시스고요. 네.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거울이 아니라 그 연못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죠. 그래서 김상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서양 철학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르시스의 역사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만 대화할 줄 알았지 타자와 대화할 줄 몰랐던 철학의 역사다. 네, 요거 아까 차르트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존재하면 내 생각이 뺏기니까 나 혼자 있을 거야.
그 보통 엘리트들이 이제 맨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외로워집니다. 자기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그 버트란트 러셀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행복의 정복에서.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은데 왜 부자들은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감만 대해야 할 줄 안다. 이 얘기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의 내면 안에서만 엄청나게 풍부하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빈곤한 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모나드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건데, 홀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 이걸 모나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홀로 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철학은. 자기 중심적이고요. 고독한 자아. 이거 아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서 나왔죠. 무영구적 자아. 혼자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아. 그리고 타자를 부정하고 흡수하는 이건 샤르트르 식이죠. 반대로 서로 주체성. 요게 이제 동양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등록을 하셔서 저희가 한국 현대 철학을 공부하시면 요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동양은 관계적 존재이고요. 만남과 대화의 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타자의 독립성도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존재,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다라고 하는 되게 좋게 써놨죠. 네.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거 회사에 가면 가족 같은 분위기, 네, 이쪽에 있으면 되게 싫어하고 어느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이렇게 분류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서양 철학은 원자론적 세계관, 이성과 인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로고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김상곤 교수님을 넘어서 일부 많은 철학자들이 정리하는 거고, 동양 철학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기체 철학, 그리고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 체득이다. 학습이 이거잖아요. 학이 배울 학이고, 습이 익힐 습이죠. 그래서 공부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지만 그걸 내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좀 더 나가면 결국 핵심은 마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양의 철학이라면 저희가 중국 철학할 때 유심론이라고 해서 마음 공부라는 걸 되게 많이 가져왔고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서양 철학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네,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캉유에이라고 하는 네, 철학자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대요. 혼란한 세기가 거란세고, 조금 네, 소강되는 때가 수평세고, 또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서 모든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게 태평세라고 불렀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네, 현대 철학 동양에서는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모든 사람이 태평하게 모두 어울려서 사는 세계. 요게 태평세, 태평천국 운동처럼 태평세인 거죠. 그러나 서양 철학은 원자론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과 네, 서양 철학을 좀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이 다르다.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특히 중국, 저희가 양명학을 또 이번에 하거든요. 네, 박은식 선생님 할 때 하는데 그때 경물치지, 경물이 물체에 다가가서 끝까지 지혜를 추구한다. 치지. 경험해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걸 끝까지 추구한다. 이게 경물치지고요. 양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 진리체계. 그 지행합의는 그 두 개를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실행해야 된다. 요런 게 이제 전통적인 동양의 키워드죠. 요거는 저희가 중국 현대철학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탕진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요걸 합쳐가지고 주관경계, 객관경계, 초주관경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철학은 요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일들을 했겠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정말 철학이 없었을까요? 한국 철학하면 없던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없었을까요? 아, 있었다. 네. 있었다면 아까 락항식으로 하면 그러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없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까 말은 안 하고 생각만 있어서. 네. 뭘까요?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앞으로 11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12주군요. 12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지금 저희가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현대 철학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시는 NL과 PD 분들이. 그분들이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하나같이 한국의 현대 철학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였냐라고 하면 이때를 꼽습니다. 운동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아, 학생운동 이전입니다. 현대. 아, 예, 정답입니다. 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최대우의 동학농민운동, 인내처 사상을 같이 공부하는데요. 네. 최근에 나온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은 누구나 하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 철학의 시초, 근대 철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녹두꽃의 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네, 아주 가슴이 뛰죠? 네, 그래서 네, 시천주, 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신이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사인여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개벽의 핵심이었고, 후천개벽, 결국에는 이렇게 대하다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네, 대동의 세상이 올 거다. 요렇게 생각한 게, 네, 우리나라 네, 거의 최초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산어보 마지막으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성리학은 좋은 학문이다. 그런데 그 학문이 사람을 먹여 살리느냐? 나는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하고 싶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약전이 네, 정약전의 동생이 누구였죠? 정약용이었죠. 정약용은 성리학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정약전은 네, 실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약용도 실학을 하는군요. 네. 정약용은 아시다시피 다선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세우고 목민심서 쓰고 하는데, 오히려 정약전은, 네, 흑산도로 가가지고, 네, 사람들이 고기 잡는 법을 잘 정리해가지고, 네, 실제로 자선어법을 남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학을 대변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11번 네, 볼 건데, 방금 최대우 세 번째에 저희가 종합으로 인내천을 저희가 타인여천까지 해볼 거고요. 방금 요 자산어보 내용이 이제 성리학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이제 실학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대용부터 시작해서 정약용, 정약전까지 다루게 되는 전통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쭉 가게 됐는지를 이제 저희가 올 겁니다.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신남철, 박치우, 요 분들은 월북을 하셔서 잘못하면 이걸 읽고 있다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홍 선생님 할까? 네, 박종홍 선생님은, 철학자는 그 국민교육 헌장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의 철학자였다라는 게 또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CR 사상으로 고난받는 민중의 그 민중 안에 생명의 본체가 들어있다. 그 CR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소리,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는 다 CR의 울림이다. 네, 요게 어떻게 보면 네, 동학이 다시 현대화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시 만난 세계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동학이 15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지만 그건 넣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걸 다 읽고, 네, 우리만의 사유를 찾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현장에 있는 문제를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예언자적 연구를 통해 풀어내는, 네, 나이오트 연구탐사 대원들이 될 길, 네, 기대해보며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철학 산책을 하게 되면요. 아침 8시라도, 토요일 아침 8시라도 이렇게 재미지게 같이 사유 산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재밌게 티키타카를 했지만 계속 생각하는 질문들을 던져주시는 경희님의 아주 훌륭한 퍼실리테이션과 강의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기 앞서서 저희가 잠시만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철학 산책 시즌 6에서는 처음 읽는 한국 현대 철학을 함께 다룰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총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1챕터가 있고 그 챕터를 시즌 상하와 나눠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즌 6의 상편이 시작이 되고요. 첫 장인 한국의 철학과 한국 철학의 현대부터 같이 읽으면서 주차별로 매주 한 챕터씩 읽어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 시즌을 하면서 한 시간 정도 딱 그 챕터를 읽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저희 한 일주일 동안 한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한 챕터를 읽으시고 토요일에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시면 경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관련된 질문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마무리하는 걸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상 6의 상편을 끝나고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새로운 신규 대원을 받고 다시 한번 하편을 시작하면 이번 시즌 6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시즌을 같이 하실 경우에는 1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쭉 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의 산책을 진행합니다. 먼저 연구탐사대 모든 프로그램은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초대를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참여를 하시면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에 초대가 되고 저희가 매주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내를 드리고 그 각 시간에 들어오시면 파트너 대원님이 경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잠시 동안 저희가 각자 생각할 거리들을 나눈 다음에 가볍게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경희님께서 그 모임에 대한 요약을 해주시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 모든 과정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철학 산책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회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훈련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사실 순수하게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조금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자는 학술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풀고자 하는 문제를 탐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운 지식을 찾고 그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과정을 모두 하는 사람을 저희는 연구자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연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위한 산책을 같이 나가기를 여러분들한테 초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상님이 이제 신청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오픈 세미나를 들으시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부트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는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연구라는 이 방법론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대학원을 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걸 수단으로 익히고 싶을 때 무엇보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걸 위해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 부트캠프인데요. 이제 12주 과정 동안 어 연구를 아예 모르시던 분들도 연구가 뭔지, 그리고 내가 진짜 관심 있고 풀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연구화하는지, 그 과정과 어떤 마인드셋으로 앞으로 풀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정리하는 그 과정을 함께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10기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오프라인 강의 겸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 철학 산책도 이 부트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방법론은 부트캠프로 같이 연구 방법론은 풀 수 있지만 그럼 진정한 이 연구자가 되기 위한 그 사유훈련, 마인드셋, 자기다움은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하다가 철학 산책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철학 산책을 먼저 소개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나도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부트캠프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트캠프는 2월 말에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2시간 동안, 네, 딱
4분 남았네요. 긴 시간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남은 시간 잠깐 활용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좋은 밤 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